네, 6.25 전쟁을 김일성이는 처음에 성격 규정을 이렇게 했어요. 조국 해방전쟁.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이 돼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한은 여전히 미 제국주의의 괴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해방전쟁이에요. 자,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자들이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구들이 먼저 전쟁을 한 거를 스스로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이면 다 끝날 줄 알고 시작한 전쟁이 미군의 신속한 개입,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해서 갑자기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쫓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 전쟁의 성격을 다시 규정합니다.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냐? 조국 방어전쟁이다 그랬어요. 조국 방어전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다. 미군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시작해서 우리는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조국 방어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줍니다. 중공군은 지금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6.25 전쟁을 규정하고 있어요. 항미 원조. 미국에 저항해서 조선, 북한을 원조한 도와준 전쟁이다 이거예요. 야, 종북 주사파들 김일성 집단이나 모택동 지금의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네이밍의 규제예요. 이름을 딱 그렇게 갖다 붙여서 성격 규정을 그 속에서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는 뭐냐면 전쟁 초기, 6.25 전쟁 초기에는 김일성이부터 이거를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해지자 잽싸게 이것을 조국 방어전쟁으로 바꾸고 중국이 항미 원조전쟁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마치 자기들이 공격받아서 정당방위 수준에서 반격을 가한 것처럼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 김일성이는 전범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방어를 한 사람이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또 모택동이의 양해를 얻어서 계획해서 밀어붙인 기습 전면 남침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탈린은 군사고문단을 통해서 처음부터 북한군을 만든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전략작전 지휘를 해줬어요. 그럼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압록강까지 밀리게 되자 이거 잘못하면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순망치안. 이 고사대로 김정일이가 붕괴되면 곧바로 자기들이 강력한 미군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전쟁 개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을 상대로 유엔군을 상대로 감히 전쟁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모택동이의 아들 장남 마오아닝이라는 자는 중공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미군 폭격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가 죽은 이유가 방공 수칙을 어기고 지그들끼리는 미군 비행기가 떴을 때 그 재해 공권은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미군 비행기가 떴을 때는 일체 연기를 내지 마라. 뭐 그건 기본적인 방공 수칙 아닙니까? 그런데 모택동의 아들이라고 거드름 부리면서 왔던 이 마오안닝이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어딨어? 나 배고프니까 밥해 해가지고 계란볶음밥을 막사에서 만들어 먹다가 위치가 노출되는 바람에 폭격당해 죽었다. 이게 당시에 중공군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 애비나 아들이나. 우리가 6.25 전쟁을 얘기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의 영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하더 사령관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맥하더 사령관은 실제로는 도쿄에서 한국전 전체를 지휘했어요. 태평양 전체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전쟁을 지휘했던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은 누구였냐면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은 결국 한국전 도중에 교통사고로 순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영웅이 누구였냐? 백선엽 장군이죠. 자, 워커 장군, 월턴 해리스 워커 중장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순직한 후에 대장으로 추서가 됩니다. 근데 이 워커 장군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낙동강 라인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을 3일 만에 뺏기고 계속해서 쫓겨내려가서 우리가 임시 수도인 부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연 경계선이었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말 사수전을 벌이게 됐는데 당시 태평양에서 지휘하던 맥하더 입장에서는 적을 지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이 있을 건가? 낙동강을 지키나 현해탄을 지키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일단 다 포기하고 일본의 망명정부 수립했다가 파리처럼 프랑스처럼 다시 밀고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한테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워커 장군이 현지 사령관이니까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낙동강을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다. 낙동강 전선은 사수해야 한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합니다. 이 월턴 해리스 워커는 조지 패턴 장군 휘하에서 군단장을 한 사람입니다. 패턴 장군은 미국의 전쟁사에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죠. 롬멜을 격파한 게 패턴 아닙니까? 롬멜의 제3군과 맞서서 롬멜 부대를 괴멸시킨 사람이 바로 패턴 장군 휘하의 월턴 해리스 워커였습니다. 이 사람이 6.25 전쟁의 현장 지휘관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낙동강 전선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너무 희생이 많지 않을까? 이런 회의론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것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여기서 더 후퇴하면 내가 당신들의 장례식을 치러줄 것이다. 거의 사수한 거예요. 이 워커 장군의 강력한 낙동강 전선 사수 의지와 그 명령, 그걸 받던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현지 사령관의 이 강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1사단장 백선엽이 정말 목숨 걸고 이걸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6.25 전쟁의 3년간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에 정말 수없는 전쟁 영웅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전쟁 영웅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맥카더 장군과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 세 사람을 6.25 전쟁의 진정한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이 워커 중장은 낙동강 정선 사수를 명령하면서 중론 안에 있어도 무조건 방어하라. 물러난다면 내가 당신들의 장례식을 내가 치러주겠다. 물러나면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되자 맥카더 장군이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 워커 장군은 당시에 같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대위입니다. 샘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 수상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국방부가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 현역 대위에게 이걸 축하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합니다. 의정부 쪽에서 우리 육사단 소속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나서 이제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순직 후에 대장으로 추서되고 샘 워커 대위도 나중에 미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육군 대장에 오른 그런 기록을 남긴 유일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맥카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51년인데요.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4월입니다. 4월에 백악관의 공보비서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맥카터 사령관의 해임을 발표합니다. 맥카터는 자신이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당시에 오성 장군 원수였거든요. 그 소식을 그 아내로부터 전해 들어요. 그 맥카터 해임 소식이 백악관 공보비서에 의해서 전해지자 모스크바와 북경에서는 축제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원수 맥카터가 마침내 해임됐다. 이 맥카터를 해임한 자가 바로 트루먼이라는 무능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도 전쟁 영웅 맥카터를 전쟁 중인 총사령관을 해임한 트루먼의 이 황당한 조치에 항의해서 전국에서 트루먼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루먼 허수아비가 불태워졌습니다. 국제부두노조는 조업을 중단하면서 항의했습니다. 또 맥카터가 해임이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맥카터를 환영 나온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또 뉴욕으로 갔을 때는 70만 뉴욕 시민들이 종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영웅의 귀환을 맞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최고 영웅은 아이젠하워 장군인데 원수였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귀국했을 때의 환영 인파보다 맥카터 장군이 귀국했을 때의 환영 인파가 2배 이상 많았다는 미국 현지의 보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맥카터에 대한 미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은 극진했어요. 시사주간 타임은 당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기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 인기가 형편없는 사람에 의해서 파면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다. 트루먼은 전형적인 소인배다. 닉슨 대통령도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죠. 즉시 맥카터를 복귀시키라. 강력하게 촉구할 정도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카터와 작별한 후에 한국을 위해 했던 일과 우정을 베풀어준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계 역사상 탁월한 지도자 정치가로 더욱 빛날 것이다.
이게 메가더가 일본의 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그때 일본을 떠날 때의 그 환송 인파, 일본 시민들이 200만 명이 모여서 메가더를 환송했습니다. 메가더는 그런 진정한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용렬하게 짝이 없는 트루만이 왜 메가더를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해임을 했을까? 메가더 장군 해임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확전론과 제한론 갈등입니다. 이게 뭐냐면 메가더 장군은 중국이 6.25 전쟁에 개입했다면 중국을 때리면 된다. 그렇게라도 해서 확실한 승리를 끌어와야 된다. 그냥 놔두면 중국이 점점 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생각했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이 주장, 메가더의 이 주장을 확전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아니 6.25 전쟁에서 우리 군이 3만 명 넘게 죽었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하자. 중국을 때리면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이제 좀 그만하자. 이게 확전론에 반대하는 제한론입니다. 확전론의 대표가 메가더고 제한론의 대표가 트루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트루먼과 태평양 전선 전체를 지휘하고 있던 메가더 간에는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또 공산정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사사건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당도 달랐어요. 메가더는 공화당, 트루먼은 민주당. 그것이 계속 쌓이다가 마침내 폭발을 해서 이 용렬한 이 트루먼이라는 자가 메가더 장군을 해임해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든 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트루먼에 대해서 메가더는 여러 차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3월 24일 성명에서 메가더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적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입니다. 적의 인해 전술은 우리 군대가 이제 이미 익숙해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또 중국의 생산 기반과 원료로는 중등 정도의 공군과 해군을 편성 유지하는 것도 부족하다. 당시 중국의 현실이 그랬죠. 대량 파괴 수단의 발전으로, 여기 이제 원자폭탄 얘기하는 겁니다. 대량 파괴 수단의 발전으로 단순한 병력 수만으로는 그 중국의 중공군의 약점이 만회되지 않는다. 군사작전을 중공 연안과 내륙 기지까지 확대하면 중공은 군사적 붕괴의 위험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공을 향해서 공격해야 한다. 어려운 일 아니다. 간단하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압해야 된다. 이게 메가더 장군의 일관된 메시지였어요. 이에 대해서 트루먼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메가더를 비난하는데, 외교 정책에 관한 어떤 발언도 삼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메가더가 전적으로 무시했다. 대통령이며 최고사령관이 나의 명령에 공개적으로 불복했다. 이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의 정책을 우롱하는 것이었다. 권한도 권한 나름이지. 이 용렬한 자 트루먼이 이런 메가더와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해임이라고 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메가더가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 조지프 마틴에게 보낸 편지를 조지프 마틴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낭독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메가더는 중공군이 지금 한국전에 개입을 했는데, 6.25 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이걸 견제하고 격퇴하기 위해서 대만에 있는 장제수 군대를 동원하자. 장제수 군대를 한국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보스러운 결정이다 이랬어요. 이때 대만의 장제스 총독이 보유하고 있던 군대가 60만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이 군대가 만약에 6.25 전쟁에 동원됐다면 6.25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이렇게 분단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그때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됐을 겁니다. 메가더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일본과 싸울 때는 우리가 장제스와 손을 잡지 않았냐.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울 때는 미국이 장제수 군대를 지원하고 장제수 군대와 손잡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왜 공산당, 모택동 중공과 싸울 때는 왜 대만 장제수와 손을 잡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메가더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주 국경지대의 공산군을 폭격할 수가 없었다. 트루먼의 지시 때문에. 그래서 유엔군은 군의 역사상 전례 없이 엄청난 핸디캡을 받고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바람에 희생이 커졌다 이거예요. 사실 메가더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트루먼 전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습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부통령으로 있다가 루즈벨트가 죽음으로써 갑자기 대통령을 승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루즈벨트와도 불화와 갈등을 겪었어요. 공화당의 메가더의 외교안보 정책,
민주당 루즈벨트의 외교안보 정책이 달라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대장이었던 메가더를 소장으로 두개국 강등시켜서 전역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되어 있던 메가더가 6.25 전쟁,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군에 의해서 현역으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개국 강등당해서 예편됐던 소장계급으로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워낙 전쟁의 영웅이고 전략적 지위의 통달에 있어서 곧바로 중장, 대장 그리고 원수까지 승진이 된 겁니다. 메가더는 이제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성 장군 원수로서 주방위군 대위 출신의 업적도 정치적 능력도 보잘것없는 인물이 어떻게 내 위에 있을 수 있냐. 트루먼을 얘기하는 거죠. 메가더의 언행에도 다소 군인으로서는 지나친 부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6.25 전쟁이 터졌고 여기에 그 뒤에 소련과 중공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중공은 특히 직접 군사를 개입했어요. 그러면 차제에 쓸어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제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했던 게 메가더입니다. 그것이 루즈벨트 그리고 트루먼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감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냐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서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해임됐던 거예요. 트루먼도 이 메가더를 해임하기 직전에 따로 만나서 어떻게든 뭐 좀 잘해보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크 섬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태평양 사령관이 회담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 회담을 끝마치고 나서 메가더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트루먼에 대해서. 겉핥기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의 배후에 깔려있는 논리, 정확한 원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특히 극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어쨌든 메가더는 트루먼에 의해서 해임돼서 의회에서 고별연설을 합니다. 이 고별연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에도 많은 시사를 주는 연설이기 때문에 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느 한쪽이 가지는 방대한 영향은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끼치기 마련이다. 미국의 힘이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보호하기에 불충분해 우리의 노력을 분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개의 전선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보다 더 심한 패배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적이 힘을 쪼개서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공격하면 우리도 아무리 힘에 붙여도 동시에 적에 반격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리가 두 개의 전선, 두 개의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고 적이 우리 좋으라고 하나의 전쟁만 해줄 줄 아느냐. 적이 두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도 두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게 됐다. 어떤 환경에서도 대만이 공산주의자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다. 대만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당장 필리핀의 자유, 일본의 상실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의 서쪽 경계선이 캘리포니아, 오레곤주, 워싱턴주 해안까지 후퇴하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필리핀, 일본의 방위가 절대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방위가 절대적이다. 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남한, 대한민국의 방위가 절대적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중공은 아시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점차 침략적인 제국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나는 압록강 북쪽 적의 보급기지를 파괴하도록 허가하지 않는다면 대만의 약 60만 명 병력을 한국전에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그것도 곤란하다면 중국 해안을 봉쇄하여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사령관으로서의 나의 견해임을 밝혔다. 그런데 결과는 나를 왜곡하고 나를 전쟁 도발자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한국의 비극은 군사행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 중 사력을 다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민의 용기와 확고부동한 신념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전한 최후의 말은 태평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52년 군인 생활을 마치려 한다. 나는 초년 장교 시절 군대에서 유행하던 노래의 후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노래의 노병처럼 이제 군대 생활을 끝내고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여 온 한 사람의 노병으로서 사라져간다. 미스터 트루먼 씨, 나의 해임은 부당하다. 이게 메가더 장군의 고별연설의 마지막입니다. 메가더는 제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트루먼의 제한전과 어영부영 휴전론에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신 때문에 결국 해임당했어요. 이 메가더와 바로 짝을 맞춰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절반의 승리지만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제부터 6.25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도망부터 가려고 하는 문약한 대통령과 왕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자주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김일성 집단 그리고 소련 중공의 이 전쟁에 단 한 번도 위축되거나 후퇴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대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공포로 석방이요, 이것은 1953년 6월 18일 날 단행됐습니다. 1953년 6월 18일입니다. 6.25 전쟁의 휴전이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한 달 전쯤에 단행된 것이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선이 교착화됐어요. 맥카더는 만주까지 폭격하자고 하면서 확전해서 끝장내자고 했는데 트루먼이 주저주저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메가더를 해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돼 버린 겁니다. 6.25 전쟁에 수많은 전사자가 났는데 그 전사자의 약 3분의 2는 휴전협정이 시작된 1951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합니다. 메가더의 주장대로 중국 만주 폭격을 포함한 확전을 했다면 오히려 그 엄청난 사상자 전사자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루먼의 우유부단한 또 용렬한 휴전 정책이 더 많은 군인의 희생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휴전을 추진하자 이승만은 중공군 100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휴전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한국민들한테 사형받으라는 것과 똑같지 않냐. 절대 휴전할 수 없다. 안전보장 없이는 휴전할 수 없다 하고 극렬하게 휴전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휴전장에 사인만 빨리 하면 된다던 이 트루먼 정부에 대한 마지막 협박의 수단으로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 휴전협정이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포로 송환 문제였어요. 포로 송환 문제. 중공군과 북한군은 무조건 북한군 중공군에 소속됐던 군인 중에 포로가 된 사람은 무조건 북한 중공으로 넘겨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군과 유엔군 측은 거기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강제로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을 테니 포로들 중에 대한민국에 남겠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남겨야 된다.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자 하는 자발적 송환 원칙을 주장했어요. 공산 측은 강제적 송환 원칙을 주장한 겁니다. 이 두 사이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휴전이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원영덕 헌병사령관을 부릅니다. 반공포로를 관리하던 책임자가 원영덕 헌병사령관이니까요. 원영덕한테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네럴 원, 원영덕 사령관 제네럴 원, 자네는 지금 북한, 공산 북한으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애국 청년들을 포로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모두 우리의 동포요. 애국하는 청년들이야. 그들을 구해야 돼. 이게 반공포로들이죠. 그리고 반공포로 석방을 하고 나서 이승만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나는 내 신분의 권한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전 반공포로를 석방하도록 명령하였다. 나는 이 조치를 단행함에 있어 유엔군 당국 및 관계당국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했다. 나는 벌써부터 제네바 협정 및 인권 옹호의 제원칙하에 반공포로들은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국제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아이젠하워의 특사로 파견된 로버슨 미 국무차관보가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경무대 숲을 날고 있는 까치 한 쌍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로버슨한테 얘기합니다. 저 까치를 봐라. 저 모습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우냐.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광명의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했다. 방공포로 석방은 이런 이승만의 결단이 없었으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방공포로 석방을 함으로써 휴전의 양측의 팽팽한 대립의 문제는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에게 저 100만 중공군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절반의 승리지만 승리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이 와중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근대적 국가로 이끄는 기본적인 초석을 다 놓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위기 사건, 이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참담한 전쟁을 절반의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결단의 결단을 감행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6.25 전쟁의 승리 이후에 든든한 안보체제의 구축,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6.25 전쟁과 메카드 그리고 이승만이었습니다.